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마케팅에 대한 좀 약간 큰, 거시적 관점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어, 조금 중요한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흐름을 마케팅 성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어, 여기 있는 이 워드 클라우드는 제가 기업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 서베이를 통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가 뭐냐. 어,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뭐 가입자 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판매량,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다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 있는 이 ARPU라고 하는 거는 고객당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고객당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고 거기에 대비 버는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요. 네. 또는 뭐 우리 얘기했지만 판매량, 매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지만 신규 고객 가입자 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익을 가지고 최고의 그 중요한 성과는 뭐 이익이다. 얼핏 여러분이 들으면 뭐 비슷한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죠. 많이 팔면은 뭐 당연히 그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윤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 판매가 늘어도 그 이윤이 주는 경우 정말 많고요. 또 뭐 가입자 수가 는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또 느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업체들은 어,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결국엔 산업마다, 네, 기업마다 좀 다르거든요. 마케팅도 같죠. 마케팅 부서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전에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 사실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초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던 시기. 만들면 무조건 팔리던 시기가 있었죠. 왜 만들면 무조건 팔리느냐? 뭐 결국에는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는 좀 멀쩡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게 결국에 그 매출의 관건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의 그 총체적인 목표가 생산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매출이 아니라 생산량과 질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또는 불량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게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생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 어,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19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어, 생산만 해가지고는 팔리지 않는 시기가 도달을 했고, 그 포디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포디즘이라는 게 널리 퍼져 나가면서 많은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산이 막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하니까 1920년, 30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제 생산량이 공급량이 수요를 이제 초과하기 시작을 하죠. 초과하기 시작을 하면 생산한다고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어, 사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예. 결국에 영업이 점차 중요해졌고, 영업이 점차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시장의 꽃은 뭐 영업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 부서에 있던 사람이 결국에 최고 경영자가 되는 일이 많았고, 임원들도 상당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영업이 제일 중요할 때는 그런 회사의 어떤 성과 변수, 성과 지수가 뭘까? 어, 결국에는 이제 영업 관점에서는 이제 고객 수 대비 얼마나 많이 매출을 뽑아내느냐. 어, 매출은 매출인데 고객 수 대비 매출이 특히 더 중요했었던 거죠.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영업의 효율성? 네. 그러다가 뭐 더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수요를 더 훨씬 앞지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팔 수 없고 특정 고객에 우리 집중하자.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앵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를 마케팅에서 체계적으로 표현해 보면 선택을 하려면 일단 시장을 잘라서 봐야 되는 거니까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타겟팅 선택이죠. 그 집중이라는 거는 마케팅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별화죠. 집중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장에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거를 공장에서 있는 생산 인력이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개별 교회를 사람을 만나는 영업맨이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어, 이 1960년이 이제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1960년부터 이제 이 STP가 시장 전략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 60년대 전 STP 이런 그 마케팅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일사일품 다시 말하면은 어, 한 회사는 하나의 제품만 만들면 되는 거죠. 왜? 시장이 하나니까. 시장이 하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죠? 제일 좋은 거를 하나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품 그 이름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회사 이름이 제품 이름이었던 거죠. 삼양라면. 회사 이름도 삼양라면이고 라면도 삼양라면이고 네. 농심라면. 회사도 농심이고 라면도 농심라면이고 오비맥주. 네. 예전에 어, 오비라는 회사의 맥주, 오비맥주. 그게 이제 60년대 전까지 일사일품의 시대였다면 이 STP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여러 개가 세그먼트 여러 가 되니까 한 회사가 이제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사다품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일사다품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으로 기업들이 생각하게 된 거는 제품은 만들고 또 안 팔리면 또 없애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없애진 않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되게 중요한데 그 계속 가는 거니까. 제품은 자꾸 변하니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컴퍼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부터는 제가 요 CI 매니지먼트를 잠깐 아래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요 시점에서 제가 먼저 요 앞에 있었던 세일즈부터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영업이 이제 핵심이 되게 되면 영업 성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 근데 그걸 뭐 열심히 그 영업을 잘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기업은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 지표들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죠. 관리라는 건 뭡니까?
플랜도 C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정확히 표현하면 플랜도 C보단 C 플랜도죠. C 플랜도. 먼저 이 상황을 보고 측정을 해보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성과가 뭐 우리는 지금 5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C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을 짜죠. 그럼 이걸 올리기 위해서 뭐 10%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C 다시 측정을 합니다. 성과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올라갔으면 야 이걸 더 많이 하자 아니면 별로네 그럼 다른 방법 써보자 다시 플랜이 바뀌는 것이고 C 플랜도 C 플랜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 관리잖아요. 관리란 말이 들어가려면 근데 그걸 하려면은 그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그 한 거에 대한 그 성과를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영 대가들, 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뭐 너무나 유명한 전설적인 그런 경영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숫자가 나와야 된다. 숫자가 측정한 숫자가. 그래서 경영이 중심이 됐었을, 영업이 중심이 됐었을 때는 영업의 성과를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측정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매출 아니냐 아니면 고객 수 대비 매출 그죠? 좀 더 들어가면 이걸 결과 지표 말고 그 과정상의 그 중간 과정의 지표로 뭐 예를 들어서 각 그 영업사원들한테 신규 고객을 뭐 이번 달에 몇 명 만났냐 뭐 제안서를 몇 번 제출했냐 B2B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이걸로 어, 매출 실적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P가 되고 나니까 어, 제품은 뭐 매번 바뀌는 거고 기업이 계속 똑같이 가는 거니까 기업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컴퍼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인데 요지는 뭐냐면 기업 이미지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극대화하자. 뭐 예를 들면은 인지도, 사람들이 우리 회사 이름을 얼마나 아는지, 몇 퍼센트나 아는지. 예. 아니면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뭐 현대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현대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나 강하게 있는지를 수치화시켜 가지고 뭐 서베이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케팅의 최정점, 우리가 왜 마케팅 하느냐?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를 다시 말하면 뭐 인지도를 엄청 올리고 뭐 인지도가 현재 뭐 전체 사람들 중에 뭐 50%만 알고 있는데 이걸 70%까지 올리자.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우리 오브젝트 목표에 대한 얘기 했죠. 목표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뭐 이 당시에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이름을 바꿔요. 어, 럭키 골드가 이제 LG가 되고 그죠? 뭐 많은 회사들이 영어 이름 약자를 쓰기 시작하고요. SK는 원래 이름 뭐였죠? 선경이라는 회사였고 그게 이제 SK로 바뀐 거고 네. 제일제당도 그냥 아예 CJ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요거는 이제 한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기업 이미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회사들도 기업 이미지를 조사 많이 합니다. 그때 자료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뭐 이건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의인화 시켜가지고 표현해 놓은 건데 삼성, 포스코 차이점이 조금 보이죠. 네. 삼성은 좀 굉장히 포멀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아주 그 모범생 같은 스타일 하지만 좀 굉장히 똑똑한 스타일 네. 포스코는 어때요? 포스코는 좀 더 남성적인 이미지 옷도 일부러 이렇게 어, 단추를 좀 덜 잠궈서 더 좀 남성적인 이미지 터프한 이미지 네. CJ는 굉장히 좀 여성적인 이미지 섬세하고 그렇죠? SK는
제가 볼 땐 SK가 삼성보다 좀 더, 음, 차분한 어떤 그런 모범생 이미지 같기도 하고, 예. 현대도 좀 보면 좀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 롯데는 또 상당히 또 여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로, 근데 이거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이런 조사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 네, 이 정도까지 이 고객 기업 이미지 관리가 이제 아주 인기를 끕니다. 이런 거 처음으로 이제 기업 광고들도 이때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업 이미지 가지고는 안 되고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기업 이미지 가지고는 뭐 경쟁력이라 할 수 없다. 추상적인 이미지일 뿐이고 결국에는 뭐죠? 고객이 만족하는 게 핵심 아니냐. 고객이 만족하면 우리 뭐 더 많이 사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어, CS 매니지먼트라는 게 죄송합니다. CS 매니지먼트라는 게 나오죠. CS 뭐죠?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관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고객 그 만족 관리라는 게 뭐냐? 여기도 이제 수치가 나와야죠. 뭐냐면 뭐 만족도죠. 그래서 이건 이제 CSI라고 하거든요. 그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막 장려해요. 그래서 막 모든 그 공기관과 기업체들 대부분의 큰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NCSI 여기서 N은 뭐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런 걸 만들어서 회사들을 갖다가 이제 점수를 이렇게 랭킹을 매겨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더 이제 여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죠. 서로 그냥 그 고객 만족 지수 올리려고. 그 만족 지수 올리면 뭐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2등이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막 홍보하고 뭐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활동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맥락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이게 최종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마케팅 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최종 성과 지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그 고객 만족 서비스 개발로 이제 몰입을 하죠. 그래서 뭐 AS 센터 엄청나게 잘 만들고 예전에는 AS 센터라는 거 아예 없었거나 있어도 그게 친절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뭐 너무너무 친절하죠. 예. 왜?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 점수 올리려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마케팅은 온통 이 어, 서비스 예. 만족도 올리는 쪽에 매달렸던 거죠. 거기에 이제 최종 결과 지표가 CSI라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그런 지수들이 그 서비스 만족도, 뭐 불평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게 되는. 네. 그러다가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하고 있죠. 국가에서 어떻게 국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냐, 뭐 이러면 어, 고객이 인식하는 품질 그리고 고객의 기대 수준 이거에 의해서 원래 만족도라는 거는 그 기대 수준에 비해서 올라가면 만족이고 기대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면 불만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족도 지수를 만들어내고 뭐 만족도 지수에 연결되는 또 지수들이 뭐 불평률, 그다음에 뭐 더 나가면 만족도 더 나가면 이제 고객 충성도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고객 충성도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게 제가 브랜드 강의할 때 이제 종종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객이 만족하면은 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조금만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쉽게 바로 그쪽으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5점에서 7점 올리는 건 쉬운데 9점에서 9.5점을 만든다거나 9.5점에서 더 올리거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보다 조금만 싼 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람들이 글로 가버리면, 이게 뭐 의미가 없지 않냐. 내 제품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제품이 더 싸도 글로 등을 돌리고 가지 않을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인데, 고객 충성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는 본인을 희생한다는 걸 전제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부하가 주인을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게 충성 아닌가? 어. 근데 고객하고 기업의 관계에 충성이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선하고 그 불합리한 관계를 바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충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죠? 그냥 계속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죠. 뭐 그러던 와중에 그런 그 고객 충성도에 관련된 어떤 방법론 중에 브랜드가 이제 뜨게 된 거고, 네. 뭐 브랜드 우리 이제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브랜드는 뭐죠? 브랜드 에쿼티를 최대화하는 거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뭐 활동들을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럼 브랜드 에쿼티라는 게 뭐 그게 뭐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특정 브랜드를 붙이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 그게 브랜드 에쿼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 충성도 같은 개념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붙이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 그래서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가 이제 엄청나게 뜨게 되죠.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걸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네요. 이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막 이게 뜨기 시작을 해요. 거의 약간 10년 주기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그때부터 2010년 정도까지 한국에서 뭐 아주 그냥, 핫했죠. 보통 서점에 나오는 책을 보면, 신간 마케팅 서적 중에 정말 10개 중에 뭐 거의 9개, 8개가 온통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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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였습니다. 그 기업체들도 워낙 좋아했어. 그러다가 이 브랜드 관리만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 보면 통신이나 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 특히 서비스 계통에 있고 그 지속적으로 계속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래가 벌어지는데 누가 언제 뭐를 얼마나 샀는지를 알 수 있는 회사들. 통신 같은 경우. 예. 샴푸나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고객이 어떤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샴푸 말고 뭐 은행 같은데 카드사, 통신 이런 데는 정확하게 알죠. 어, 언제 이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그러면서 브랜드 관리보다 CRM이 더 매력적인 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결국 데이터의 힘이거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고객 관계 관리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는 이 브랜드 얘기는 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측정하죠? 뭐 네 가지를 가지고 측정하죠. 브랜드 인지도, 뭐 지각된 품질, 그리고 연상된 이미지, 그다음에 충성도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걸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거를 뭐 이번 해는 뭐 5% 올리자, 10% 올리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샵이라고 해서 샵에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뭐 이런 특별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자.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광고를 엄청나게 하자.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쭉 하면서 이걸 계속 올리는. 그래서 마케팅의 최종점이 브랜드 자산을 어, 최대화시키자. 거기에 맞게 모든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행과 같은 이런 지속적으로 고객하고 접촉을 하면서 고객의 그 소비 활동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회사들은 브랜드보다 브랜드보다 이 중에 특히 그 우리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고객이 있고 오히려 어떨 때는 와서 귀찮기만 하는 거죠.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 은행 입장에서는. 귀찮다는 말은 그런데 뭐 여러분들 가서 이 회사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자유 뭐 입출금 통장 만들어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 회사가 은행이 뭐 이용해 가지고 어떤 돈을 벌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번거롭기만 하죠. 여러분들 뭐 넣었다 뺐다 뭐 만들고 하면 직원들이 응대해 줘야 되고 그죠? 실제 그 회사의 그 이득을 어 전체 이득의 80%를 실제 고객의 20%가 다 주더라. 이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요. 실제로는 뭐 금융은 더하죠. 금융은 사실은 뭐 5%? 네, 5%가 전체 수익의 사실은 뭐 최소 50%에서 7, 80%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VIP를 특별히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VIP들하고 아주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서, 어, 그래서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고객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CLV가 뭐냐면, 그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였잖아요. 각 개별 고객이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 얼마 정도의 금전적, 어,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포캐스팅해서 그 CLV가 높은 사람을 더 특별하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관리하자는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CLV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그 개별 그 CLV를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M은 이제 1년 동안에 뭐 평균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평균 매출, 그다음에 C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평균 비용,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분모에 있는 R은 이제 고객 유지 비율. 다시 말하면은 이 1-R 그러면 이제 이탈이 되겠죠. 이탈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탈 비율로 깎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있잖아. 그러면 더 먼 미래 거는 더 많이 이제 상각을 하는 현재 가치화 시키는 뭐 이런 관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 고객 한 명을 새로 신규 고객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커스터머 애퀴시션 코스트라고 AC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어, 그 고객의 평생 그 우리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 금전적 가치 이것들을 뭐 100명이면 100명 거를 모으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올해 우리 회사의 CLV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다 천불이다 천억 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천억 불 네. 천억 불이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200억 불로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그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열심히 더 많이 우리 회사에 이윤을 가져다 줄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한테 더욱더 공을 들이는 거죠. 어떻게? 그건 뭐 더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특별하게 멤버십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엄청 편리하게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윤의 기여를 많이 못하는 그런 고객들한테는 이제 디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이게 이제 그 인기를 끕니다. 어.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이 얘기하시면 좀 복잡해지는데, 고객 추천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개인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포캐스팅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특히 좋아할 제품을 찾아내서 제안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라는 게 이제 요때 이제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많은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서 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천을 하는 또는 뭐 쿠폰도 이제 그 사람 좋아할 만한 그 제품의 할인 쿠폰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다 그 얘기들이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온라인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또 트렌드가 나오게 되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 뭔지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케팅 부서 이런데 취업을 하고 싶다면은 면접 갔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 심사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인데 마케팅 하겠다고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온라인에서 이제 모든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TV에 광고를 하고 사실 그 TV에 광고라면은 그 광고 보고 그 관심 갖고 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 매장에 온 사람이 음. 추정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온라인은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왜? 어떤 그 뭐 웹페이지 갔는데 네이버 웹페이지 갔는데 오른쪽에 봤더니 뭐 예쁜 신발에 관련된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신발이 마음에 들어. 그럼 클릭하잖아. 그럼 클릭하는 순간에 그게 다 기록이 남죠. 그래서 어 여러 채널별로 뭐 페이스북 뭐 무슨 뭐 블로그 뭐 이런 뭐 네이버 카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유입된 방문자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릭하고 뭐 있다 가만히 있다가 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구독 서비스라고 그죠? 그 다음에 각 개별 그 사람들이 뭔가 돈을 내고 뭘 하잖아. 그럼 이제 수익이 다 계산이 되죠. 그럼 그 수익이 다 계산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페이스북에 내 광고를 내가 뭐 5억을 했는데 아니면 뭐 100억을 내가 광고를 했는데 뭐 네이버 블로그는 뭐 50억을 했고 근데 실제로 오른쪽에 보니까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이 뭐 930, 뭐 870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계산하면은 금방 이제 답이 나오죠. 야, 이거 뭐 300%네.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500%네. 이런 식으로 내 돈 들인 거에 비해서 300%를 내가 번 거죠. 예를 들면 어때요? 어,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에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요. 퍼포먼스 마케팅. 내가 어떤 막 마케팅 활동을 했었을 때, 뭐 광고를 올렸을 때, 비용이 얼마 들었고, 여기에 뭐, 클릭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중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돈을 얼마를 이 사람이 썼고, 이 숫자를 다 이용해서, 별건 아니죠. 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분석 아닙니까? 이거를 과거에 못했거든, 사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막 떠요. 근데 이건 뭐, 어, 결국 거기서 이제 ROI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ROI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광고 활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거로 이런 표를 만들고 이런 성과 그 수치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 활동 이런 거를 음,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당연히 이쪽은 주로 어느 쪽이겠어요? 주로 광고 쪽이겠지. 그죠? 네, 이런 자료들 만들어지는 게. 네. 쿠폰 같은 것도 물론 뭐 그렇고. 자, 이러면서 많은,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수치들 만드는 어떤 수치들 같은 걸 적어 놓은 건데,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도 이런 걸 내진 않으니까. 네.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흐름이에요. 여태까지 흐름. 60년대 그 마케팅이 시작이 됐고, STP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70년 넘어오면서, 어, 일사다품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 관리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성과 지수는 뭐 이런 인지도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고객 만족 관리라는 게 나왔고, 성과 지수는 그 고객 만족 지수라는 걸 물어본 거고, 그러다가 야 이것만 갖고 안 된다. 고객의 충성도, 다시 말하면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브랜드 관리. 예. 그게 2000년대 2010년까지 꽤 인기 끌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누가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지를, 돈을 얼마 냈는지를 알 수 있는 산업들, 그런 산업에서 브랜드 관리가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CRM이라는 걸 하게 되죠.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더 많은 노력을 하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잘 관리해주자. 관계를 돈독히 하자. 그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제 중반 후반부터 이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온라인화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광고에 썼을 때 누가 내가 광고로 비용을 얼마 썼고 몇 명의 사람들이 봤는지 몇 명이 가입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숫자가 다 나오니까 그 클릭 스트림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 ROI 관점에서 관리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은 관리란 표현을 쓰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음, 그 최종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광고 얼마 하면 이게 어, 몇 명을 끌어들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단순 이제 측정하는 거니까. 네. 그게 여태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에서 어, 중간고사 전에는 그 STP를 이제 집중적으로 했죠. 사실 앞에서 마케팅 뭐 마인드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시장을 보는 어떤 시각, 그죠? 마케팅이 뭐 하는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경쟁 전략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B2C에서 대표적인 그 시장 전략인 STP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B2B 시장 얘기를 했고요. 네, 브랜드와 함께.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그 마케팅 그 기법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게 다 여러분이 배운 마케팅을 배운 게 다는 아니고 마케팅에도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의 어떤 더 음, 마케팅 쪽으로 경력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람,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 앞에 내가 얘기했던 게 과거의 거라고 해서 지금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가장 그 당시 핫했던 것들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뭐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0년도 이후에 나타난 이제 가장 큰 흐름은 이미 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 혁신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뭐 온통 막 여기저기 막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이 뭐냐면, 시작은 2000년대 그 중반에, 어, 스마트 공장하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D 프린터 가지고 막 시끄러웠었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좀 지나고 나니까, 뭐, 구독, 그 다음에 공유경제, 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온라인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 뜨게 되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여기 이제 적지 않았지만 또 갑자기 뭐 IoT, 뭐 사물 인터넷이 뭐 또 막 얘기가 나오다. 뭐 정말 쉬지 않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온 게 금융에서는 핀테크라는 게 나오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더니 가상화폐 이런 뭐 화폐 대체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른 독특한 형태, 뭐 탈중앙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지금 막 꿈틀꿈틀꿈틀 생겨나고 있죠. 어, 음, 정말 정신없이 변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또 뭐 엄청 뜨고, 그래서 뭐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빅데이터는 나온 지 얘기된 지 20년이 됐지만 사실 아직도 멀었어요, 발전하는. 그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근에는 이러면서 뭐 한 2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가 또 막 떠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 한풀 꺾였죠, 메타버스가. 예. 맛이 완전히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시 또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차 뭐라고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AI도 그렇죠. AI도 지금 네 번째 붐 아닙니까? 예. 한번 난리쳤다가 싹 맛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뜨고, AI가 벌써 네 번째니까. 예.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한 번 그랬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마 내년 정도에, 내년 정도에 본격적 본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어, 뜰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다시 푸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AI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정신이 없죠, 정신. 이런 엄청난 혁신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지난 한 5년, 2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기술 혁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그 다음은 뭘까? 마케팅이나 경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이런 환경에서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빅데이터고요. 왜냐면 빅데이터가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그 전문가, 그런 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많은 회사들이 점차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이제 정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그 금융만이 아니고요. 실물 경제에서도 엄청나게 앞으로 산업에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가상시장도 저는 그렇고. 네. 앞으로 뭐가 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하이텍 인더스트리 쪽에서 마케팅이 발달할 거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빅테크 쪽의 이노베이션 쪽을 좀 많이 보고, 이런 분야의 마케팅 전문가로
커리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뭐죠?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뭐 목수 같은 거 뭐 이런 그 예전에 그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진짜 몸을 써가지고 일하는 그런 직업들이 조금 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화이트 칼라가 좀 맛이 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보통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나 좀 쓰지. 네. 근데 지금은 AI를 써야 되고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과 스킬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음, 진짜 그 경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지금 취업이 쉽지 않죠. 네. 근데 이런 분야는 취업이 쉽습니다. 이쪽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근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지식을 쌓고 준비를 하면은 적어도 취업하는 데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좋아만 한다면 네.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어, 그 혁신이고 시장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바뀔 테니까 네. 이런 큰 변화가 벌어지면 구세대가 불리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같은 신세대가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잃을 게 없어요, 이런 쪽은 사실. 그죠? 저항하는 것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한 가지 큰 마케팅 흐름이 하이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이테크 시장의 마케팅이 있거든요.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다른 다양한 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뭐 말이 길어졌는데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 1900년대, 1940년대까지 이 프로덕션 시대 때 가장 존경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포드거든요. 이 사람 뭐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죠. 그러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60년대까지는 영업이 발달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졌고 필요로 하는 세상이었고 60년대부터 2010년대 보면은 마케팅이 발달했었을 때 가장 또 대표적인 나이키 같은 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세상을 갖다가 좀 리드하는 어, 그런 이제 경우였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 넘으면서 세상을 뒤집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는 어, 소위 그 IT 쪽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쪽인데 실제로 이 뭐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메타죠. 저커버그라는 사람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사장님도 그렇고 구글의 창업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전공 분야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 모두 다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음,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는 그냥 그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만 만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이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근데 저는 이거를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서 이제는, 저는 스마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 칼라. 네. 전혀 다른 기술. 컴퓨터를 알고 있고, 데이터를 만질 줄 알고, 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쪽에 좀 스킬을 많이 익히려고 좀 노력을 하면 취업을 할 때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